예, 2부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오랫동안 취재해왔던 분이죠. 오마이뉴스 김정훈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주님. 반갑습니다. 예, 앵커님 반갑습니다. 배지가 뭐예요? 이거 안중근 장군이 그 의거하기 전에 네. 그 단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대한독립이라는 태극기에다가 이제 글자를 새기고 이제 의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걸 형상화한 배지입니다. 오, 그렇게 멋있는 배지가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3월 26일이 이제 안중근 장군 순국일이었기 때문에 3월에는 항상 이렇게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님을 장군이라고 부르세요? 네, 왜냐하면은 참모중장으로서 그 이토해를 격살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군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의거 전에 장군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안중근 장군으로 그러시구나.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독립유공자? 저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아니고 저는 참전유공자의 후손입니다. 네. 그러시구나. 뭐라고 쓰여 있어요? 대한독립이라고 새겨졌어요. 대한독립. 네. 이걸 또 먼저 또 봐주시네요. 네, 아주 눈에 띄어서요. 네. 아주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 매달 제가 이제 독립투사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매달 지사님들 얼굴을 이렇게 배지로 새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달에 예를 들어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윤동주 순국일이었기 때문에 동주를 새기고 다녔고 뭐 그랬습니다. 멋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안중근 의사 계실 때는 태국 문양의 그 괴가 빨간색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있었나 보구나. 요건 그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했기 때문에 네. 요즘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반대였어요? 네, 근데 이제 다만 태극기마다의 이제 차이가 살짝 있기 때문에 요건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 배지 한번 잡아봅시다. 우리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네. 괴가 지금과 모양이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사님들이 사용했던 경우가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모습 원형 그대로를 차용해서 그대로 배지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배지가 눈에 띄어서 그거 하느라고 시간 끌었는데 얼른 이걸로 갑시다. 네. 지금 아마 김정훈 기자님만큼 이걸 열심히 취재한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북송금 사건 자체가 막 이슈화된 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23년 7월 말에, 그러니까 6월부터 이제 진술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사건 들어갔던 게 7월부터 들어갔습니다. 23년 7월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진술을 소위 말하는 바꿨다고 얘기하고 나선 직후부터 제가 이 사건을 봤으니까 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을 계속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수원지법의 현장에 가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온 기자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요. 저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른 뭐 정치하는 분하고 달리 기자는 팩트를 이제 취재를 하는 거니까 아마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의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예단을 갖고 취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취재를 해서 현재 내린 바 결론은 뭡니까?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정확한데 저도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화영이라는 정치인 이재명 밑에서 바로 일을 했던 그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이 진술을 갑자기 바꿔서 뭔가 이 정치인 이재명한테 불리했다는 진술이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러 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의심이 현장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한두 번 계속해서 이게 막 보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해를 가득해서 보다 보니까 계속 제 마음속에서 이상함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함이 이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800만 불 100억을 보냈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인데 근데 왜 이렇게 허술하지? 왜 이 의심이 내 이 이상함이 왜 풀리지 않지? 시간이 갈수록 검찰에서 이 공소사실이 완성돼가지고 저를 해소시켜 줬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계속 이상한 지점들이 하나하나 더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건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계속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 의심이 이상함이 이거 정말로 공소사실이 이거 정말 이상했구나 라는 게 점점 드러났던 거죠. 그리고 그 명징한 그 검찰의 공소사실 그 근간에는 정치인 이재명을 향한 일방적인 그 검찰의 정말 무리한 기소 움직임들이 거기에 곳곳에 포진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린 결론은 이건 조작이 맞답니까? 제가 아직 결론 내리기 전입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제가 참 조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제 보도를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하게 의심되는 부분이고 그 의심이 언젠가 저는 진실을 향해서 도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걸 먼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화영 부지사 진술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는 약간 인정하는 것 같이 했다가 나중에 또 이건 회유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맨 처음에 인정했을 때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23년 6월 12일입니다. 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정한 시점은 23년 6월 12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 1504호실인 송민경 검사의 그 검사실에서 검사님 제가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경기도부지사였던 이재명 지사한테 이 관련된 내용을 보고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때 이후로 언제까지 이 진술이 계속해서 이어지냐. 갈팡질팡한 모습은 보이지만 다시 자기가 입장을 이렇게 다시 막 이 대통령 관련해서 직접적인 진술들이 막 이어지다가 6월 18일에 그러니까 6월 16일과 6월 18일에 갑자기 진술이 좀 멈춰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6월 19일에 이 통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 기사가 이게 지금 단독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제가 6월 19일에 박상용 검사가 느닷없이 지금 서민석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주범 이재명, 종범 이화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통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앞서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술조서, 검찰에서 조사받았던 그 진술조서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방금 전에 기사를 냈습니다. 단독 보도를 냈는데 6월 12일에 진술이 바뀐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열흘 뒤인 불과 일주일 뒤인 6월 16일, 18일께 진술을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2일에 김영태 변호사를 만나고 내가 이렇게 회유와 압박을 당해서 이렇게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폭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뒤로 그 입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6월 12일에 그런 진술을 번복하긴 하지만 이에 앞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화영의 회유 작업이 들어갑니다. 요거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정치인 이재명을 잡기 위한 정권 차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1년 가을에 소위 말하는 대장동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당군일의 최대 이익을 봤다는 이 사건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위해서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자기의 배임 혐의를 무릅쓰고 이문을 몰아줬던 게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잘 안 됐죠. 왜? 부동산에 막 당시에 상황들이 있었고 해가지고 이게 사건이 안 됩니다. 근데 이로부터 1년 뒤인 22년 가을에 사건이 안 되니까 대장동보다 먼저 일어났던 위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무 배가른다고 막 하면서 협박을 해가지고 위례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3년 3월에 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려고 중앙지검에서 하는데 아시겠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불구속 기소를 해요. 근데 그 즈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23년 1월에 태국에서 황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김성태가 잡혀서 들어옵니다. 어디로 잡혀 들어오냐? 수원으로 잡혀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대장동과 위례에서 실패했던 이 정권 차원의 움직임들이 수원에서 바로 대북송금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23년 1월부터 시작돼가지고 이게 쭉 이어지는 흐름인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 대북송금 사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돈을 줬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800만 불 100억을 줬다는 게 핵심인데 요 사건에서의 기초가 완성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돈을 준 걸 우리가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김성태의 진술이 필요하죠.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부수의 진술이 필요해요. 북한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이화영의 진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김성태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협박하고 해가지고 막 압박하고 가족들 거기도 똑같이 압수수색하고 안부수에 대해서 막 가족들한테 그 딸한테 막 월급 주고 집 마련해주고 해가지고 진술이 다 이재명을 위해서 이 북한에 돈 줬다는 진술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화영이 넘어오질 않아요. 이화영이 넘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을 향한 김성태와 검찰 차원의 압박이 계속해서 필요해요. 왜? 우리는 3인성으로 완성해서 정치인 이재명을 꼬린시키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으니까. 이 1년의 작업들이 4월, 5월, 6월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측근이라 불리던 사람들, 뭐 신국장이라든지 그 주변 사람들 탈탈 털고 가족들 털고 자기의 이화영의 정치적 스승인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해서 털고 막 이런 일들이 막 협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이 그 수원구치소에서 계속해서 갇혀있던 이화영이 어느 순간 이제 5월 물론 17일에 술파티 의혹이 있지만 6월 12일에 송민경 검사에게 그러면 내가 할 얘기가 있다면서 말을 하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그 1년의 진술 흐름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1년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되고 정권 차원에서 정치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대장동 위례 성남FC 그 알 사태 막 박철민이 등장하는 것도 이 즈음입니다. 여기에 막 대북송금 사건 이것만으로 또 안 되니까 구속영장을 쳤는데 이것만으로 안 되니까 법인카드 선거법
그리고 뭐 나중에는 뭐 후원금 의혹 막 이런 것까지 쫙 흐름이 쫙 이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그러면은 국정조사에서 다루고 있는 7가지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그렇죠. 건가요? 이 중에서 이 중에 4가지가 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윤석열 명예훼손에 대한 언론인들에 대한 그 사건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부동산 그리고 서해 공무원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입니다. 근데 다 직접적으로는 4가지가 연관됐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야, 이재명 죽일 거면 뭐든지 다 찾아봐. 이렇게 했을 것 같네요. 그럼요. 정확해요. 예. 정말로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22년 6월 달부로 6월 첫 주부로 이 오마이뉴스 법조팀에 합류를 했거든요. 예. 그로부터 지금 4년 정도 됐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왜 합류했냐. 5월 달에 이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합니다. 3월에 대선에서 치고 5월 달에 탄생하고 그리고 6월 달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검찰이 소위 말하는 윤석열의 오른팔 왼팔 손과 발이 전부 다 그 부장급 인사들이 다 포진합니다. 중앙지검과 수원지검과 막 창원에 다 포진돼요. 그래서 수사팀이 대장동 수사팀이 싹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 이제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소위 말하는 공소사실들을 막 완성을 해요. 완성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꾸 언론들이 무슨 짓을 하냐. 이제 언론들 데려다가 하나씩 그 공소사실 흘리면서 단독 보도란 이름으로 이 대통령은 정치인 이재명은 조폭과 연루되어 있고 이게 박철민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정치인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막 이렇게 특혜 배우면서 저수지 428억 그분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이 조폭 출신인 김성태를 지원해 주면서 야 북한까지 알아서 가려고 그랬다. 이런 흐름들이 하나하나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러면은 이번에 박상용 검사 쪽으로 돌아와서 네.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었을 그 시점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때 당시에 박상용과 이화영 쪽 간에 그러니까 이화영 변호사 서민석 변호사한테 했겠죠. 전화를 했으니까 이화영은 봐줄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통화라고 봐야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이게 결국에는 공소 사실을 완성하기 위한 진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삼성호가 예. 김성태 끝났습니다. 그리고 안부수 끝났어요. 나머지 한 명이 이화영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화영이에요. 왜? 이화영은 이재명의 지침을 받아서 이 대북 사건을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팜 비용도 그렇고 이 방북도 그렇고 요거를 이재명의 지침을 받아서 주범 이재명의 지침을 받아서 종범 이화영이 이 모든 걸 핸들링했다는 게 가장 키가 돼야 되거든요.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화영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이화영은 아무튼 버텼습니다. 버티다가 왜 넘어가냐 이게 결과론적이긴 한데 김성태가 구속된 기간이 1년입니다. 예. 23년 1월부터 24년 1월까지인데 184회를 출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수원구치소에 있는 동안 184회 그 전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 구치소 다 합쳐서 압도적 1등인데 184회를 출정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받아요. 예. 그 편의를 제공받는 수준이 쌍방울 관계자 박씨 2명 박상호 씨와 박상민 씨인데 이 두 사람이 그 수원지검에서 내준 참고인 프리패스 신분증 있잖아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막 김성태가 먹고 싶다는 쿠쿠다스, 마카롱, 커피, 갈비탕, 육회 각종 음식들이 막 다 들어가요. 그 과정에서 같이 이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아마 편의를 제공하고 에어컨 바람 나오고 히터 나오는 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 먹고 하면서 야 형님 김성태가 막 얘기합니다 이화영한테 형님 그거 했잖아요 막 얘기 막 강요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구치소에서 계속 갇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요 정도 수준까지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정권이 넘어간 상태였고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버티기가 쉽지 않은 거니까 네. 잠깐 이화영 부지사가 흔들렸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흔들렸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에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나라 독립애국지사들이 많이 무너졌던 순간이 바로 일제 폐망하기 직전이었다는 맞아요. 거 아닙니까? 40년대예요. 그때는 이제 희망이 안 보이니까 버티다가 아이고 뭐 이렇게 해서 맞아요. 무너진 게 많은데 이제 정권까지 딱 바뀌어 버렸으니까 누가 나를 보호해 주리. 그런 부분도 있었고 스스로도 이화영 전 부지사도 얘기를 해요. 뭐 민주당 차원과의 뭐 연결고리도 잘 이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막 변호인들이 막 이렇게
물러나고 변호인 제대로 이렇게 선임도 안 되고 막 그런 일정 부분 그런 시기들이 막 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분투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정보가 차단되고 그리고 요것만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뭔가 마치 무리가 없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하니까 결국에는 보고를 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하죠. 검찰 입장에서는 이화영보다 김성태 설득하거나 회유하기가 훨씬 쉬웠겠죠. 그럼요. 사업하는 사람은 걸릴 게 많잖아요. 열흘도 안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김성태가 최초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재명과 전화 통화한 적 한 번 없다, 모른다고 얘기했던 김성태가 진술을 받기까지 딱 열흘도 안 걸려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김성태의 측근들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김성태 또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 자기 가족들 다 털고 막 쌍방울 관련해가지고 뭐 회사 없앤다고 없앤다고 협박 들어가고 하니까 그냥 바로 돌아섰어요. 그러면 지금 김성태는 왜 이렇게 설득당했다, 협박당했다, 회유당했다, 이 말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걸까요? 저한테 제가 따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몇 번 물어보고 했을 때 김성태 만나봤어요? 예, 저는 이제 재판 현장에서 많이 봤죠. 네, 김성태 회장이 저 좋아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그 재판 들어가가지고 보고 하니까 이제 물어본 적 있죠. 그랬더니 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 사실의 핵심인 정치인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는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공소 기각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3자 뇌물 사건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별건으로 계속 기소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이 구속 기간인데 6개월이 끝날 즈음에 별건으로 또 기소를 하는 겁니다. 징글징글할 그러니까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도 마찬가지고 김성태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 이화영도 대북송금 사건의 외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9년 6개월을 받았던 겁니다. 신진우 부장한테. 근데 이게 2심에서 이제 7년 8개월, 이게 대법에서 작년 6월 5일에 이제 확정 판결을 받은 건데 이 사이에 뭘 하냐?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받으니까 여기에 대북송금 사건의 제3자 뇌물로 또 별건 기소한 거예요. 그리고 요 별건 기소했던 제3자 뇌물에서 최근에 김성태 회장한테 이거는 이중 기소라면서 공소기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재판에서 김성태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는 이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의 대북송금도 아니요. 경기도의 대북송금도 아니다. 김성태의 대북송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북송금을 한 팩트는 있습니까? 그럼 있습니다. 그거는 맞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다만 이게 주체를 검찰에서는 이재명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김성태가 그렇죠. 100억을 보냈다는 800만 불을 보냈다는 게 공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상하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냐? 국정원의 문건을 보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쌍방울의 내부 문건을 보거나 하면은 과연 그랬을까? 대한민국의 기업인이 당시에 물론 뭐 유력 주제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100억을 보내? 자기의 사비를 들여가지고 100억을 보내? 이런 의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런 의심이 계속해서 드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주가 조작을 위한 움직임들이 쌍방울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문건들이 만들어지고 북한의 인사가 요 주가 조작을 위해서 이문을 달라고 하는 그런 정황까지도 국정원 문건으로 막 파악이 돼요. 그 이야기는 정말로 북한에 사업을 투자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주가를 부양해가지고 이문을 취하려는 움직임 또한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재명을 위해서 정치적 이득을 통화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이걸 연결고리를 만든 게 이 사건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김성태의 진술일 거예요. 그렇죠. 돈이 실제로 갔냐? 만약에 갔다면 이게 어떤 돈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북한에 투자해가지고 남북관계가 잘 됐을 때 쌍방울 그룹이 뭐 북한의 내일을 판다든지 뭔가 또 다른 걸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로 인해서 주가를 올리는 노력 차원에서 사업가로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제 저는 꼬이는 지점이 그거라고 봐요. 이걸 검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야 이거 이재명 방북비용으로 네가 전달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꼭 엮으려고 했고 김성태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닌데 뭐 이러면서 그중에서 하나 충돌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오히려 뭐라고까지 폄하를 했냐면 너는 돈 보낸 적도 없잖아. 너 그 돈 가지고 필리핀 이런 카지노 가서 돈 다 쓰고 돈 잃어놓고 이건 마치 송금해가지고 그걸 나한테 넘긴 것처럼 그렇게 만든 거잖아 라고
또 한때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보낸 것이 팩트라고 하면 이거는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쪽에서는 돈 보낸 거를 이재명하고 엮으려고 한 거고 검찰에서는. 네.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는 아예 돈 보내지도 않아놓고 지가 탕진해놓고 이걸 우리한테 엮었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보낸 게 맞다면 같은 팩트를 갖고 양쪽에서 해석이 달라버린 상황이 되니까 더 꼬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당초에 김성태가 이제 물론 방금 말씀 주신처럼 뭐 카지노에서 이걸 탕진했다 그런 의혹도 있어요. 다만 막 영수증이 존재하고 북한과의 막 영상들이 나오고 이거를 실제로 제가 법정에서 봤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돈이 전달됐다. 그게 금액이 800만 불이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금액이 전달된 거는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이 김성태가 자기의 이 사적 이익, 그러니까 쌍방울의 이익을 위해서 보낸 게 우선이냐, 아니면은 정치인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100억을 보낸 게 우선이냐, 한번 우리 경험치과 상식에 따라서 한번 살펴봅시다. 어느 게 우선일까요? 내가 기업인인데 그 신진우 부장이 이화영한테 2024년 6월 7일에 1심에서 9년 6개월을 때리면서 가장 주요하게 본 이유 중에 하나가 김성태가 대한민국의 중견기업의 CEO이기 때문에 주가 조작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낼 수 없다면서 유죄가 나온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바꿔 생각하면 이게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그렇게 유죄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바꿔 생각하면 과연 정치인 이재명을 위해서 100억이나 보내? 라고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의문에 따라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은 이 일련의 흐름들이 다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대북 송금 사건뿐일까요?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대장동 사건도 그 4천억이 넘는 그 이문을 개발업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주기 위해서 자기의 무슨 뭐 저수지 자금, 그분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다 위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무슨 선거법 사건도 마찬가지. 최근에 그 알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근간에는 그냥 정치인 이재명을 잡기 위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그 과정 속에서 기소를 완성하기 위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김성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설득해요 당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죠. 않습니다. 예,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뭐 김성태 회장의 근데 언젠가는 진실을 좀 밝히리라 생각하고 우리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혐의가 대북 송금 사건의 제3자 뇌물 하나면 차라리 편해요. 예.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김성태 입장에서 김성태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더 큰 건이 있습니다. 분식 회계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이 더 커요. 그건 이제 별건이잖아요. 별건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 이것과 같이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한테 검찰에서 구형 때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김성태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준 사람이라면서 참작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구형을 때립니다. 근데 그 구형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우린 크게 보이지만 김성태 입장에서는 더 큰 건이 그 막 몇백억 차원이에요. 이게 분식회가. 그러면 이거 막 형량 나오는 거 막 10년, 20년 나오는 거 가볍습니다. 근데 요건이 있는 상황에서 대북 송금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김성태의 변호인들을 보면은 굉장히 전관 출신들이 많거든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관 출신들이 다 어디서 등장했냐? 김성태가 아시겠지만 다 어둠의 세계에서 이제 출발한 사람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M&A하고 분식회계 해가지고 쌍방울까지 얻게 된 건데 이 과정에서 김성태가 뭐 오락실하고 사행성 오락실하고 사채 쓰고 막 사채 이거 하고 대부업하고 해가지고 막 했던 건데 그 과정에서 김성태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그 검사들이 지금 김성태의 변호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사건을 같이 조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냐? 이게 더 커요. 대북 송금 사건의 제3자 뇌물보다 여기 지금 분식회계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이 더 커요. 이거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던 검찰 집단에서 이거를 놔주겠어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언제쯤 네. 나오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 4월 18일인가 14일인가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있어요? 네, 잡혀 있습니다. 네. 그날 청문회가 예. 국정조사 이제 대북 송금 사건만 7개 사건이긴 하지만 대북 송금 사건만 딱 하루를 아예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날 다 와가지고 다 듣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혹시 말이죠. 검찰에서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자본시장법 말고 대북송금 관련해 가지고는 많이 협조해 줬으니까 이렇게 좀 풀어줬지 않습니까? 네. 김성태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이 증언을 다시 번복을 하면 검찰이 다시 이거를 뒤집어서 나를 세게 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가 김성태의 그 입장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으니까. 다만 제가 그냥 이 사건을 계속 취재한 한 사람으로서 보건데 이 진술이 참 번복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게 조금씩 여지는 계속 줘요.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의 진술로 그 이화영의 유죄가 완성이 된 거거든요. 자꾸 박상현 검사가 그걸 가지고 이미 유죄 확정 판결됐는데 니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김성태의 진술로 완성된 유죄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진술을 번복해가지고 유죄를 뒤집었다? 이거 쉬운 일이 생각보다 아니라는 걸 법정 현장에서 보다 보면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플리바게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불가한 상황 속에서 김성태한테 무조건 야 진실이 이걸 밝혀라고 또 말하기도 제한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혹시 국정조사에 나와서 좀 내가 이런 회유를 당했다라고 밝힐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지금 앵커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달 초에 단독 보도를 하나 한 게 바로 김성태의 그 수원구치소에서의 3월 19일 2023년 3월 19일에서의 그 발언입니다. 그 뭐죠? 발언이 뭐냐? 접견인을 만나고 나서 나 이재명이한테 돈 준 거 줬다고 말하고 싶어. 그게 제가 이제 단독 보도한 건데 예. 그게 바로 무슨 얘기예요? 지속적이고 1월 달에 갇히고 나서 1월 28일에 이미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돈 보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계속 3월 달에 왜 그 발언이 나오냐? 직접적인 더 연결고리를 더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보냈다고 진술을 했는데 검찰에서 계속 수사 압박을 계속해서 하니까 조사받으러 오라고 계속 화를 내니까 나 정말로 이재명이한테 돈 줬다고 있으면 정말 줬다고 말하고 싶어. 이런 발언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어간에 그렇게 검찰에 대해서 막 불만을 쏟아내고 육두문자를 써면서 말했던 그 김성태가 그 어간의 검찰 조사 기록들을 보면은 계속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돈을 보냈다고 말했던 내용들이 모아져서 결국에는 유죄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김성태가 그렇게 진술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검찰의 주장대로 맞다. 이재명 방북 비용이다. 그리고 이화영한테도 아니 형님이라고 불렀던가? 그렇죠. 형님 인정합시다. 뭐 이렇게 그렇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검찰의 회유 공작이 먹혔다고 보는 건데 네. 그거를 지금 와서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싶어요. 결국에는 진실을 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만 제가 약간의 그래도 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 차원이 뭐냐면요. 김성태가 저한테 만났을 때도 이거 이재명과의 연결고리 없다고 이미 말을 한 상황이에요. 오호. 이건 이미 작년에 얘기를 저한테 했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그 자기가 공소기각 받을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이 아니라 김성태의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완전히 그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근데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김성태가 북한에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보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완성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스스로 공소 사실을 부인해 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애초에 이 사건의 공소 사실 자체가 잘못 완성된 거라는 걸 검찰 스스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거를 김성태가 이미 인정한 상황입니다. 요거는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말을 확 바꾸기가 힘든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보면 거짓말을 한두 번 했으면 몰라도 여러 번 했으면 한꺼번에 바꾸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면 연어 술 파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김성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다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연어 술 파티의 진실은 뭡니까? 우리 앵커님 아시겠지만 그게 23년 5월 17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단독 보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날 아침에 김성태가 자기의 지인을 불러다가 수원구치소에서 오늘 결전의 날이야 하면서 술을 준비하라고 한 날이 그날이에요. 어허. 그리고 제가 이제 쌍방울의 법인카드 3,400건입니다. 23년 5월부터 8월까지의 3,400건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중에 145개를 결제를 확인을 했어요. 예. 이 145개가 뭐냐? 바로 수원 구치소와 수원 지검 앞에서 김성태를 수발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1084 카드입니다. 여기 쌍방울 법인카드 끝자리 1084 카드입니다. 그리고 그날 5월 17일 6시 34분과 6시 37분에 12,100원 수원지검 앞에서 10초 거리입니다. 바로 앞에.
12,100원과 1,800원 결제 내역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기사를 썼죠. 예. 뭐라고 썼냐. 12,100원은 모르겠다. 다만 1,800원은 소주 값일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아하. 왜? 아시겠지만 초록병이 2023년에 대한민국의 모든 소주 값이 편의점에서 다 1,800원이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제가 칼럼을 좀 비슷하게 썼어요. 예. 왜냐? 저는 지사님들한테 계속 술 많이 따르고 다녔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문제는 제 촉이 저는 맞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정말로 검찰에서 이거를 수사로 전환했고 압수수색을 포스기를 해보니까 밴딩기를 해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1,800원 실제로 소주였고 그 소주를 추가적으로 산 거였고 그에 앞서서 6시 34분에 12,100원은 뭐냐? 소주 3병 그리고 500ml 물 투명한 물 3병 그리고 담배 하나 봉지 100원 값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김성태가 소주 결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소주는 500ml 아니 물은 500ml, 소주는 345ml입니다. 이거 바꿔치기 하려고 하서 소주가리 하려고 보니까 안 맞잖아요, 용량이. 이게 셋 안 맞으니까 소주 345ml를 한 병 더 사서 소주가리를 3병의 물에 맞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까지 밝혀내니까 이것도 쌍방울에서 부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술은 샀지만 반입은 안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근데 그날 더 재밌는 게 그 바로 옆에서 뭘 해요? 주차도 해요. 그 결제 내역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카드는 김성태의 출정에 맞춰서 수원지검으로 같이 출근합니다. 강남에 있다가. 그러다가 김성태가 다시 수원구치소로 돌아가면 퇴근해요. 본사로. 그러면은 거기까지 와가지고 소주가리를 왜 했어요? 하는 일단 첫 번째 의심이 들고 박상용 검사는 시간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뭐 거기에 뭐 변호인들 와가지고 23분, 24분 만에 어떻게 술을 마셨냐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제 사실이 잘못된 게 참고인 프리패스를 항상 폐용하고 다녔고 그리고 그게 7시에 마치 끝났다고 전제를 하는데 물병에 담아서 소주 한 잔 먹고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결전의 그런 진술들이 다 있고 확인들이 다 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부인할 거예요? 이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번에 지금 녹취까지 터진 겁니다. 어떻게 부인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꾸 무슨 진술 회유 압박 세미나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184회로 출정을 시키면서 교도관들이 이 상황들을 다 봤어요. 음식들이 들어간 것도 보고 무슨 심지어 김성태의 내연녀가 생일 케이크를 가지고 들어갔다 이런 진술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모든 상충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수원지검의 거짓말은 자꾸 드러나는데 숫자가 거짓말을 하진 않거든요. 법인카드가 실제 산 내역들이 다 있고 참고인 프리패스를 들고 그 수발하러 들어간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볼 거예요? 왜 그렇게 김성태한테 편의를 제공해 줬습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서인 건데 그게 핵심이죠. 그러면 박상용이 차라리 이거는 뭐 어떤 수사 기법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고 한 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자기가 법을 어긴 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또 못하겠죠. 절대 안 하죠. 그리고 박상용 검사 스스로 이제 제가 이 3월달에 이번에 이 지금 문건 법무부의 자체 조사자료 1,600쪽짜리 그 문건 단독 보도하면서 박상용 검사가 2번의 입장문을 내거든요. 처음에는 1,120자짜리 저기 문자를 검찰 기자단에 보내고 두 번째 이제 입장문을 20쪽짜리 A4 용지로 그 입장문을 내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나 같은 평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같은 중요한 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검찰 시스템상 불가해.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이거 자백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때 이 모든 작은 내용들까지도 나는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받아서 처리하는 검찰 업무의 절차상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실제로 막 진술들 내용 보면은 박상용 검사가 자꾸 전화하러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화를 누구한테 했을까? 그래. 그 당시에 자기는 박상용 검사는 지금도 부부장 검사지만 그때도 부부장 검사였거든요. 수사검사 1선의 최일선의 검사였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위로 부장검사인 김영남이 있고 그 위에 차장검사가 있고 예. 당시에 제일 위에 있었던 홍승욱이라고 요 당시에 수원지검장이 있습니다. 예. 이게 23년 9월까지의 포지션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에 지금 논란 터지자마자 고 지금 그러니까 요 지금 그 박상용 위에 있던 검사들이 어제 또 입장문을 냈어요. 박상용 검사랑 똑같은 걸로 말도 안 된다. 이런 일들은 벌할 수 없다. 집단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 이야기를 하면 일개 부부장 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을 이렇게 빌드업하고 만들었다? 이건 불가하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요 윗선에 있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그리고 그 지검장까지 23년 9월까지 요게 인정이 딱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23년 9월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의 부장이었던 신봉수 검사가 수원지검의 지검장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봉수 검사가 계속해서 이 사건을 핸들링하거든요. 요 일련의 흐름들을 다 확인해야 됩니다. 박상용 검사 스스로 이거 나 혼자 안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확인해야 됩니다. 이쯤에서 박상용이 누군가가 궁금한데 그 전에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보면 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어떤 자예요? 똑똑해요. 똑똑해요? 제가 지금 좀 똑똑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게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근데 제가 머리가 좋다는 아무튼 뭐 검사 서울대법대 나와가지고 검사했고 예, 했으니까 예. 그 걸어온 길도 막 엘리트 코스를 걸어왔어요. 근데 정말 좀 전형적인 좀 특수부 검사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제가 요 스파티 의혹 단독 보도했을 때 이 사건 초반에 막 단독 보도했을 때 검찰 차원에서 그때 정말 언론 핸들링을 잘한다고 정말 영리하다고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요. 검사들이 이렇게 그날 그 스파티 의혹 막 퍼졌을 때 검사들이 언론에 재판정에서 나와가지고 브리핑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언론들이 빠져나오고 때 검사들이 그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언론 술파티 단독 보도했을 때 나와가지고 박상용 검사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을 확실히 뭐랄까 갖고 놀아? 다룰 줄 압니다. 예. 그 다룰 줄 알면서 공소사실 하나씩 얘기하면서 검찰에서만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반박을 해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는 저 혼자 되게 외롭게 이거를 보도를 하니까 참 이거 뭐 반박도 그렇죠. 못하겠고 그리고 이화영이 소위 말하는 일방적인 진술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흐름들이 뭐냐 특수부 검사들이 자꾸 하나씩 흘리면서 단독 달고 자꾸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서 계속 내잖아요. 그런 흐름들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 박상용 검사가 과연 나는 허락받아서 이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방송 TV조선 유튜브를 비롯해서 각종 방송에 요즘 유튜브 채널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 과연 허락받았는지 일단 궁금하고 이 상황에서 무슨 1시간 단위로 하루에 뭐 10개씩 무슨 SNS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똑똑했지만 지금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조바심이 느껴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제가 박상용이 어떤 자인지 왜 궁금했냐면 과연 그 수사를 하면서 누구한테 보고했을까가 궁금하거든요. 대개 이런 경우에는 부부장이었지만 부장, 차장, 검사장, 그러니까 지검장 이런 라인으로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예를 들어 보면은 뭐 대검의 범정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한동훈 쪽이라든지 뭐 그렇지. 이런 식의 어떤 다이렉트 핫 채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전에 이자가 수사하면서 뭔가 연결이 됐던 고리를 찾아보면 누구 오다를 받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앞으로 밝혀져야 될 반드시 필요한 지점입니다.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이 대통령에 대해서 23년 9월에 구속영장이 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9월 말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절대적 사유가 이화영의 진술 번복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됩니다.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솔직히. 그때 이 대통령 구속될 뻔했습니다. 저는 그렇죠. 구속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그 직전까지 박상용이 이걸 진두지휘를 그 앞뒤로 다 한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박상용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위에 말씀 주신 대로 23년 9월 전까지는 박상용 위에 부장검사로서 형사 6부에 김영남이 있었고 그 김영남 위에 2차장 수원지검의 2차장 검사였던 김영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홍승욱 지검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말씀드릴 때 신봉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신봉수가 윤석열의 완전 오른팔이었는데 그 수원지검장 오기 전에 뭘 하고 있었냐 바로 대검에 있었어요. 대검에서 반부패부로 이거 다 관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치기 직전에 왔습니다. 직전에. 예. 그 얘기는 뭐냐. 중앙지검에서 실패했던 그 구속영장을 수원에서 완성지으라고 보냈다고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요 1년의 흐름들. 그리고 나서 24년에 술파티 의혹이 막 미친 듯이 퍼졌을 때 집단적으로 교도관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면서 집단적인 거짓말을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게 24년 4월이에요. 요런 1년의 집단적인 움직임들에 대해서 요거 다 규명해야 됩니다. 절대 일개 부부장 검사인 박상용 그러니까요. 혼자서 할 수 없는 사이즈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 한동훈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가 참 궁금한데. 저도 궁금합니다. 예. 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자꾸 박상용 검사가 그전화했다고 말해요. 예. 그러면 그 전화를 누구한테 그러니까요. 혹시 접점은 안 나와요, 아직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은 해볼 수 있는 영역이지만 이게 예. 아직까지는 그게 뭐 직접적인 뭐 통화를 했다거나 뭘 했거나 이거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정말 궁금한 거 있는데 김종훈 기자님 만나서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아주 딱 그 지도가 좀 정리가 좀 되는 우리 것 앵커님 같아서. 말씀 정확하신 게 네. 이게 자꾸 대북 송금 사건만 우리가 하나만 놓고 봐서는 안 돼요. 정권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대장동과 그알 사태인데 이 조폭 연루설인데 이 흐름들이 대장동, 위례, 대북 송금, 그 다음에 뭐 박철민의 그 조폭 연루설, 그 다음에 법인카드 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n분의 1로서 대북 송금을 바라봐야만 정치인 이재명을 죽이기로 했던 정권 차원의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요걸 전제한 채 이 상황들을 다 봐야 돼요. 그러면 보입니다. 우리 김종훈 기자 같은 분을 보유한 오마이뉴스가 부럽네. 별 말씀입니다. 우리 하루님께서요 이런 글 주셨어요. 독립군의 마음으로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신 김종훈 기자님. 김 기자의 독립록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독립록? 제가 실은 예. 혼자 막 취재하고 하다가 이거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따로 뭐랄까요, 뭐 후원이나 슈퍼챗 이런 거 안 받고 공익 목적으로 제 거 채널을 하나를 좀. 그러셨구나. 독립록. 네, 록은 뭐예요? 그 기록록자를 써가지고 독립하는 그 기록으로 채널의 목적은 우리 지사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좋아요. 지사님들을 위한 이야기를 풀려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정 이야기를 궁금해하더라고요. 독립운동사 현장을 발로 뛴 저서도 있다고. 예, 좀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한 5건 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나 훌륭한 분을 만났네. 한 가지만 더 나오신 김에 물어봅시다. 우리 좀 자주 봅시다. 네, 그러고 싶은데 시간 제가 바쁘겠지만 서초동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이게 점심 시간이긴 한데 오고 막 그런 좀 제한상이 좀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래도 알겠습니다. 시간 하나씩 한번 내주시고. 그 조폭 연루설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사실 궁금한데 SBS가 과연 이것을 그냥 어떤 한 의혹을 가지고 이걸 풀어보자라고 해서 했을까? 이런 경우에는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혹시 이 부분 좀 취재해 보신 거 있어요? 네, 취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사건이 제일 코미디 같아요. 제가 이 대통령 관련된 기소된 사건은 모든 걸 다 취재를 했거든요. 다 재판에서 보고. 근데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황당하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게 바로 조폭 연루. 이미지니까. 그럼요. 어떻게 조폭이랑 연루돼? 근데 그 파타야 사건 그 이후 1년 이 방송에 2018년 7월에 나온 이 방송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그 성남의 국제 마피아파를 통해서 파타야 살인 사건이랑 연관됐던 그러니까 국제 마피아파 출신의 김영진이라는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느닷없이 갑자기 그 김영진 위에 있던 이준석이라는 그 국제 마피아파 출신의 코마트레이드 대표를 또 내세워가지고 이재명, 이준석 그리고 김영진이라는 요 사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갑자기 이 대통령이 조폭을 지원하고 연루됐다는 그거를 그 아래에서 방송을 한 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완전히 이미지가 각인됐거든요. 근데 그 알을 제가 그때도 봤고 이번에 취재하면서 3번을 다시 봤는데 든 생각이 뭐냐면요. 그냥 내가 취재한 입장에서 도대체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이걸 방송해? 그러니까 이준석이 김영진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 그러니까 같은 국제 마피아파 출신을 가지고 지원을 했다까지는 그래요. 그것까지는 의혹 보도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대선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거든요. 박철민이라는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20억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알을 본 박철민이 동부구치소에서 수감돼 있다가 이 사건을 갑자기 자기 아버지 박용승이라는 국힘 출신의 시의원 3번을 한 사람을 통해가지고 이 사건을 국힘에 전파해가지고 이게 소위 말하는 조폭 연루로 확산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알을 다시 보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거 다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요 정도를 가지고 이재명을 연결시켜? 그러면서 뭘 가장 진짜 나쁜 짓이 뭐냐? 그 당시에 영화 아수라, 조폭 영화 신세계, 요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수사관들의 무슨 이야기를 막 꺼내들면서 그리고 이 대통령의 사진, 정치인 이재명의 사진을 박아놓고 영화 막 보여주고 조폭들 막 등장시켜가지고 완벽하게 이미지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그 아래서 우리들은 의도하지 않았어, 몰랐어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그 방송을 보고서 박철민이나 장영화나 다 이런 사람들이 연관됐다고 이미 판결문에 다 적시가 됐는데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자기도 관계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파타야 사건의 주범 중에 한 명인 그 김영진이라는 사람이 도피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4월 달에 잡혀오거든요.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다가 5월 달에 무슨 얘기를 하냐. 검사가 2달 뒤에 그 알이 방송될 거라고 2차 방송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취재하고 있죠. 네,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를 그러니까 조폭 관련된 건을 제작한 네, 그 PD는 원래 그 아래 소속돼 있던 PD인지. 그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SBS의 다른 프로그램, 유명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원래 네. 그 아래 있던 PD였어요? 네. 박상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원에 있던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수원으로 간 검사 아닌가요? 아, 그것도 좀 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무튼 인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요거는 더 훨씬 조심스럽게 아니 뭐 접근해야 그 됩니다. 아래 원래 있던 PD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 의심으로 봤을 때 이재명 주기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조폭 관련해 가지고 이거 하자. 그러면은 최고위층하고 본부장하고 국장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 부장한테는 불러서 얘기를 하고 이거 좀 똑똑하게 잘 만들 놈, 또 말 잘 들을 놈, 이놈 하나 붙여봐. 이렇게 그러니까 했겠죠. 그거는 물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예. 다만 결과로서 놓고 보면은 정말로 뭐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이 무슨 다시 마지막에 전화 와가지고 무슨 여지를 주면서 이걸 보도를 막았다는 듯이 마지막에 그 영상을 마치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날 방송이 74분이었는데 제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이준석과 김영진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국제 마피아파 출신의 관계를 끊어냈다면 오히려 저는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연결고리를 마지막에 굳이 정치인 이재명을 연결고리를 굳이 붙여요. 그리고 나서 이 대통령과의 무슨 자기가 취재를 했는데 취재가 안 됐는데 방송하기 직전에 2시간 전화 와가지고 이 대통령 그 특유의 말투를 막 거기서 집어넣으면서 조롱하듯이 막 하고 야 결국에는 연결된 거 아니야? 그 방송인 김상중 씨를 막 그 2007년에 변호했던 국제 마피아파 2명의 그것도 인물의 연관성도 없어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것 보십시오. 막 변호인 이재명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상식적으로 취재를 한 기자들이나 PD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게 방송이 돼? 이렇게 이 정도 허술함으로써 이 정도 이미지를 만드네? 방송 막 시청률이 전국 단위 10%가 나오는 프로였는데.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쳤으면 됐는데 22년 대선을 앞두고 박철민이 그 90년생인 박철민이 그 말씀드린 이준석, 김영진 그리고 한참 아래예요. 이 박철민이 구치소에서 다른 정권으로 5년형 받고 있다가 그 알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은 이거 도움되겠는데? 하고서 들어갔고 재밌는 게 뭐냐? 판사들이 그러니까 수원지법에서 박철민한테 이거를 결국에는 유죄를 때리는데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거기다 명시를 해버려요.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이제 21년 이후에 나온 선수들이 누구냐? 박철민, 그의 아버지, 그리고 장영화 변호사, 국힘 출신의 장영화 변호사, 그리고 김용판 의원이에요. 요게 그리고 대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거 진상규명 안 됐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실제로 0.73%로 졌습니다. 대장동과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 참 대단해요. 그렇게까지 온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살아나는 거 참 쉽지 그러니까 않죠. 제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아마 대한민국 기자들 중에 이 대통령을 법정에서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이 될 겁니다. 제가 그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모든 기소된 사건을 다 막을 다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은데 다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랬지만 이 사건이 정말로 보다 보면은 그 이상함이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상함을 저도 느낀 그 이상함을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안 느꼈습니까? 느꼈죠. 느꼈으니까 그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고 그랬던 겁니다. 오케이. 오늘 아주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성원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또 다음에, 뵙시다. 네, 좋은 기회에 또 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비롯해서 아주 현장에서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던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만나봤습니다. 또 독립운동에도 이렇게 또 관심이 많은 분이군요. 앞으로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